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북리딩 컨텐츠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 분을 추첨해서 책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설명글에 있는 이벤트 참여 링크로 들어가셔서 책을 읽고 싶은 이유와 제 채널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10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 밤 12시까지고 당첨자는 10월 14일 월요일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번 북리딩 컨텐츠는 얼음과 불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드라마 왕좌의 게임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풍부한 컬러 일러스트, 가계도, 지도, 역사,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기존 소설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미처 보지 못했던 배경 지식들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타델 출신의 한 마에스터가 본인을 둘러싼 세계의 이야기들을 담아둔 역사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고대의 이야기에서부터 수많은 왕들, 다양한 왕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책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고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명기. 이 세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많은 학자들과 마이스터들은 멈추지 않고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만 년 전일까? 아니면 50만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큰 숫자가 필요할까? 답은 어떠한 책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세계 최초의 시대, 즉 여명기의 인류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세계가 훨씬 더 원시적이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금속을 다루는 법도, 짐승을 길들이는 법도 모르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에만 기대어 살던 소규모 부족이 판치는 야만의 땅이었으리라. 그 시기에 대해 알려진 얼마 안 되는 정보들은 가장 오래된 글에 담겨 있다. 즉 안달족과 발리리아인, 기스카르인과 더불어 전설적인 종족인 아샤이인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문자를 사용했다 한들 여명기의 유아기 축에도 끼지 못한다. 결국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서 진실을 찾기란 마치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작업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여명기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그때 동쪽 대륙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했다. 물론 당시 온 세계가 그러했듯 문명화되지 않은 채 수만 많았다. 그러나 웨스테로스에는 영원한 겨울의 땅으로부터 여름해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단 두 부류의 인종만이 존재했다. 숲의 아이들과 거인이라 알려진 생명체가 바로 그들이다. 여명기의 거인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는 사실이 더욱 없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나 전설, 역사 따위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츠 워치들의 말에 따르면 와이들링 사이에 전해지기를 거인족은 숲의 아이들과의 공존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 나타나 원하는 것을 가져갔다고 전해진다. 거인에 관해서는 그들이 거대하고 힘도 세지만 지능이 모자란 단순한 생명체였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 거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나이츠 워치 레인저들의 보고는 꽤 믿을만하다. 이에 따르면 그들의 외관은 이야기에 나오듯 단순히 아주 큰 인간일 뿐 아니라 털까지 빽빽하게 덮여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한편 마에스터 케네트가 쓴 사자의 길은 그가 크레간 스타크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윈터펠에서 일하면서 그곳의 고분군과 무덤, 묘 등을 연구한 저작물이다. 이 책에는 거인의 매장터에서 발견된 눈여겨볼 만한 증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어떤 마에스터는 북부에서 시타델에 보내온 뼈를 통해 추산한 바 제일 큰 거인은 키가 14피트에 달했을 것이라 본다. 또 다른 이들은 12피트가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도 한다.
나이츠워치의 마이스터들이 기록으로 남긴 오래전에 사망한 순찰대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인들은 거주할 집도 입을 옷도 만들지 않으며 도구나 무기 역시 꺾은 나뭇가지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거인족에게는 왕도 영주도 없었고 큰 나무 밑이나 굴 외에는 딱히 집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다. 또 금속을 다루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시대가 흘러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개간을 통해 숲이 사라져도 그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생명체로 머물러 있었다. 이제 거인은 장벽 너머 땅에서조차 사라져 버렸고 거인에 대한 마지막 보고는 이미 1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런 보고는 나이츠워치 레인저가 모닥불을 쬐며 주고받았을 이야기라 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다. 숲의 아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거인과 정반대였다. 어린아이처럼 작긴 해도 어두운 피부에 아름다운 외양을 지닌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투박하다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인보다는 덜 야만적이었다. 금속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흙 요석으로 도구나 사냥용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 그들은 천을 짜진 않았지만 나무 껍질이나 잎을 사용해서 능숙하게 옷가지를 만들었다. 또 위어우드로 활을 만들고 풀 올가미를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남녀 모두 사냥을 했다. 그들의 노래와 음악은 그들처럼 아름답다고 하나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다. 마이스터 칠더의 겨울의 왕 또는 윈터펠의 스타크 왕조의 제보와 전설에는 건축가 브랜든이 장벽을 짓기 위해 숲의 아이들의 도움을 구했던 때의 이야기로 알려진 시편 일부가 실려있다. 그는 숲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를 방문했지만 처음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의 말은 마치 신음물 속에서 구르는 돌, 잎새를 스치는 바람 또는 수면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노래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브랜든이 어떻게 숲의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에 여기에 기술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매일 듣는 소리에서 유래했거나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숲의 아이들은 이름이 없는 신을 믿었다. 이들은 훗날 퍼스트맨의 신, 즉 수많은 이름 없는 개울과 숲과 돌의 신이 되었다. 위어우드의 얼굴을 새겨 넣은 것도 숲의 아이들이었는데 신에게 눈을 주어 신자들의 헌신을 지켜보게끔 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편 작은 증거를 들며 그린시어 숲의 아이들의 현자가 위어우드에 새겨진 눈을 통해 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 증거라는 것인즉 퍼스트맨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뿐이다. 퍼스트맨은 위어우드를 통해 자신들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얼굴이 새겨진 수많은 나무와 위어우드 숲을 벌채함으로써 숲의 아이들의 이점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퍼스트맨은 현재의 우리보다 계몽이 덜 된 상태였고 후손들은 믿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었다. 마이스터 요릭이 쓴 책인 화이트 하버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고찰에서 해설한 옛 신들에게 바치던 인신 공양 관행을 생각해보라. 화이트 하버에서 일했던 마이스터 요릭의 전임자들이 남겼던 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희생의식은 겨우 5세기 전까지만 해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린시어들이 지금은 사라진 고위 신비술, 예컨대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거나 왕국의 절반을 건너 교신하는 등의 방법을 아예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린시어가 구사할 수 있었다는 대단한 재주 가운데 몇 가지는 아마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고대의 설화에 가까울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야수로 변신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우리들은 해낼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킨 체인저에 대한 전설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스킨 체인저에 대한 얘기는 아주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은 나이츠 워치들이 장벽 너머에서 가져오거나 수백 년 전에 죽은 장벽의 마이스터들과 칠신교의 사제인 셉톤들이 남겼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스킨 체인저는 짐승과 소통할 뿐 아니라 짐승의 정신을 조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와이들링조차 스킨 체인저는 동물을 동료로 삼는 이상한 인간이라 하여 두려워한다고 전한다. 스킨 체인저가 짐승의 몸 안에 들어가면 자아를 잃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스킨 체인저가 조종하는 동물은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스킨 체인저는 늑대를 조종하는 부류로 와이들링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스킨 체인저를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까지 있다. 그들은 그러한 스킨 체인저를 워그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그린시어는 과거를 탐색함과 동시에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위 신비술 혹은 이러한 힘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불확실하며 때때로는 오독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점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려 들 때 이만한 헛소리도 없으리라. 설령 숲의 아이들에게 고유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은 항상 미신과는 다른 법이다. 또한 지식은 반드시 검증되고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기술인 마법 역시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검증 가능한 선 너머에 존재한다. 아무튼 그러한 능력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린시어가 숲의 아이들을 영도했고 영원한 겨울의 땅에서부터 여름해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웨스테로스의 모든 곳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간단한 집을 지었다. 요새나 성이나 도시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숲이나 호수 위, 늪과 습지, 나아가 동굴이나 언덕에 난 굴 등에 거주했다. 숲속에서는 나뭇잎으로 만든 은신처를 가지 위에 묶어서 올렸다고도 전해진다. 나무로 된 비밀스러운 마을인 셈이다. 세간에서는 한동안 숲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이어울프나 섀도우 캣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왔다. 숲의 아이들이 가진 단순한 석재 무기는 물론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린시어조차 이들 짐승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견해에 반박하며 북부설화에서 보이듯 아이들의 가장 큰 적은 거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마이스터 케네트가 롱레이크 근방의 고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 고분에는 온존한 갈비뼈 가운데에 흑 요석재 화살촉이 박힌 거인이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마이스터 헤릭의 장벽 너머의 왕들의 역사에 실린 어떤 와이들링이 구술한 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 시는 겐델과 고른 형제의 이야기로 그들 형제는 숲의 아이들의 시족 중 하나와 거인 가족이 동굴 하나를 놓고 벌인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거기서 형제는 간교한 술수를 쓴다. 그 동굴이 장벽 밑으로 통하는 더 큰 동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교묘하게 양쪽 모두 동굴을 포기하게끔 꾸민 것이다. 하지만 와이들링에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전승은 편견을 뒤집어 쓴 채 우리에게 비춰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숲속의 짐승도 거인족도 결국엔 더욱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다. 퍼스트맨의 도래. 시타델에서 가장 널리 통하는 견해에 따르면 8,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새로운 인류가 웨스테로스의 최남단을 통해 동쪽에서 건너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곳은 숲의 아이들과 거인이 사는 땅과 동쪽 지역 사이의 노인 협회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땅이었다. 바로 이곳이 부러진 팔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건재했던 이 통로를 통해 퍼스트맨이 도른 땅에 도착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이제 잊혀졌지만 그들의 규모는 거대했다. 수천 명이 들어와 정착을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북쪽으로 나아갔다. 이에 관해 단 몇 년 만에 그들이 냉지역을 지나 북으로 옮겨갔다는 설화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신뢰해선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는 수십, 수백 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해지는 모든 설화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얼마 안 있어 퍼스트맨과 숲의 아이들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퍼스트맨은 숲의 아이들과 달리 땅을 개간하고 원형 요새를 세웠으며 마을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위어우드를 벌채했는데 그 중엔 얼굴이 새겨진 나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아이들이 퍼스트맨을 공격했고 수백 년에 걸친 전쟁으로 이어졌다. 퍼스트맨은 낯선 신과 함께 소와 말, 청동제 무게까지 지닌 데다가 숲의 아이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퍼스트맨은 정말로 심각한 위협이었다. 숲의 아이들의 사냥꾼인 우드 댄서가 전사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나무와 잎을 이용한 그들의 비기를 모두 다 동원했음에도 퍼스트맨의 진군 속도를 약간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아이들의 현자이자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린 시어들은 그들만의 기술을 썼는데 설화에 따르면 그들은 늪과 숲과 하늘의 야수, 즉 다이어울프, 스노우 베어, 동굴사자, 독수리, 맘모스, 구렁이와 그 외에 더 많은 짐승들을 소환해서 대신 싸우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퍼스트맨은 너무나 강했고 아이들은 결국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전설에 의하면 그린시어가 모트 카일린에 모여 어둠의 마법을 부렸고 그 결과 대홍수가 일어나 두 대륙 사이의 육교 역할을 하던 곳을 끊어 오늘날 도른에 있는 부러진 팔과 스텝스톤 군도로 바꾸는 한편 넥 지역도 습지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웨스테로스에는 이미 퍼스트맨이 넘어온 뒤였다는 것이며 그린시어가 그러한 방법으로 동쪽에서 밀려드는 퍼스트맨의 이동을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진출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 커다란 결과를 낳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그토록 엄청난 힘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린시어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실 도른의 팔이 끊어지거나 넥이 침수된 것은 대륙 침하로 인한 자연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리리아가 같은 이유로 어찌 되었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강철 군도 역시 커다란 파이크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 일부만 겨우 남았는데 그 잔재가 바로 파이크 성이다. 숲의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전쟁은 여러 세대를 거쳐 계속되다 마침내 숲의 아이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아마 퍼스트맨 또한 지쳐 있었기에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으리라. 다행히도 당시의 쌍방 진영 모두 가장 현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측의 주요 인물과 지도자가 신의 눈이라는 호수 가운데에 있는 섬에서 만나 평화조약을 맺었다. 아이들은 깊은 숲속을 제외한 웨스테로스 땅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퍼스트맨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위어우드를 베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조약은 섬에 있는 모든 위어우드에 새겨졌고 이어서 얼굴을 새겨 신들로 하여금 조약의 수행을 지켜보도록 했다. 그리고 위어우드를 돌보며 섬을 보호하도록 녹색인이라는 조직을 창설했다. 이 조약을 마지막으로 여명기가 막을 내리고 영웅들의 시대가 그 뒤를 잇게 된다. 영웅들의 시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영웅들의 시대에 수많은 왕국과 가문들이 태어났다가 멸망하고 번창했다가 쇠퇴하기를 반복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고대의 나날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여명기에 관한 지식에 비해 그저 약간이나마 더 많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수천 년 뒤에야 마이스터와 셉톤이 남긴 저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숲의 아이들이나 거인과는 달리 이 시대를 살던 퍼스트맨은 전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지와 오래된 성체들을 우리에게 남겼다. 또 룬 문자들이 새겨진 고분군의 석조 기념물도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전설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캘 수 있는 것이다. 영웅들의 시대는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이 조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천 년 동안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드넓은 땅을 손에 넣게 된 퍼스트맨은 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북으로는 영원한 겨울의 땅에서부터 남으로 여름의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퍼스트맨은 원시적인 요새를 지어 다스렸고 이를 중심으로 점차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수호왕과 강력한 영주가 여기저기서 넘쳐났고 점차 그 중에서도 더욱 강력한 이들이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7왕국의 조상이 되는 왕국들의 시조로 이어졌다. 수많은 전설 속에 초기의 왕국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몇백 년씩이나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잘못 전해진 것이거나 후세 사람들이 펼친 공상의 산물로 여겨진다. 건축가 브랜든이나 초록손 가스, 영리한 란, 신의 고뇌, 듀란과 같은 이름들은 마치 주문처럼 매력적이지만 이들이 등장하는 전설에는 진실보다는 공상이 더 많이 담겨있기 십상이다. 그러니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한편 전설의 왕이나 칠왕국의 모태가 된 수백 개의 왕국과는 별개로 별의 눈, 심의 운, 거울 방패, 세르민 등 셉톤과 음유 시인의 단골 소재가 되어온 다른 영웅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실제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음유 시인들이 세르윈을 킹스가드의 일원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까닭을 알만하다. 킹스가드라는 조직은 정복왕 아에곤의 치세에 와서야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 이를 기록한 셉톤들이 전설의 세부 내용을 취하면서도 살을 덧붙였을 것이다. 게다가 음유 시인들은 귀족의 환심을 살 요량으로 또다시 전설의 내용을 바꾸고 덧대었으리라. 때로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 옛적에 죽어 땅에 묻힌 퍼스트맨이 칠신을 따르는 기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인해 웨스테로스의 지난 역사에 무지해진 소년과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리라. 긴 밤. 평화 조약에 따라 자신들의 영역을 확립한 퍼스트맨들에게는 내부 불화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긴 밤이라 불리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긴 밤, 즉 겨울이 한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이들이 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대다수가 평생토록 봄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그런 시기가. 그렇다. 속설에 따르면 당시 세상이 얼마나 완벽한 겨울이었는지 낮에도 햇빛이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 이야기는 공상에 불과하다 치더라도 아무튼 수천 년 전에 대재앙이 일어났던 것만은 확실하다. 로마스 롱스트라이더의 인류가 빚은 불가사의에는 그가 축제의 도시 크로얀의 폐허에서 만난
로인인의 후손에게서 전해 들은 설화가 나온다. 어둠이 나타나 로인강을 먼 남쪽 셀호루 강과 이어지는 지점까지 죄다 얼어붙게 했고 결국 강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에 의하면 태양이 다시 돌아오려면 영웅이 나타나 어머니 로인의 여러 자손들, 개의 왕이나 강의 노인을 설득하여 분쟁을 멈추고 낯을 돌려줄 비밀의 노래를 다 함께 불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이인들에게도 어둠에 관련된 역사 기록이 존재하는데 역시 영웅이 나타나 붉은 검을 들고 어둠에 맞서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어둠과의 투쟁은 발리리아가 일어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스카르인들이 첫 번째 제국을 건설하던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전설은 아시아이인들을 통해 서쪽으로 퍼졌다. 그리하여 그 영웅의 이름이 아조르 아하이라 주장하며 그의 재림을 예언한 르로르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퍼져나갔다. 홀로코어 보타르는 옥전서에서 이 티로부터 전래된 기이한 전설을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태양이 아무도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 땅으로부터 얼굴을 숨겼다고 한다. 그러나 원숭이 꼬리를 가진 여인이 재난을 막아냈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설에 의하면 그토록 지독한 겨울이 오면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한 궁핍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북부인 사이에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면 가장 늙고 병든 자들이 앞장서서 사냥에 나서는 관습이 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남겨주기 위해서다. 긴 밤의 시기에 이 관습이 시행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설화도 존재한다. 신뢰하긴 어렵지만 고대 역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아더, 즉 백귀라 불리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다. 아더는 영원한 겨울의 땅에 얼어붙은 토지에서 왔는데 추위와 어둠을 몰고 와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를 끝장내려 하였다. 또 그들은 얼음거미와 망자의 말을 몰았다고 한다. 죽은 말 역시 다시 일으켜 부렸고 마찬가지로 망자의 시체 역시 깨워 일으켜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게 했다고 한다. 먼 과거의 일들이 그렇듯이 긴 밤은 전설 속의 일처럼 끝을 맺는다. 북부의 마지막 영웅이 숲의 아이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떠났다고 한다. 함께 떠난 동료들은 피에 굶주린 거인이나 차갑게 굳은 채 소환된 망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리는 아더를 직접 본 순간 영웅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하나둘씩 죽임을 당했다. 결국 영웅만이 혼자 남아 아더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숲의 아이들을 만났다. 모든 설화에서 전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전환점이 되었다. 숲의 아이들의 도움으로 나이츠 워치의 퍼스트맨이 모두 뭉쳐 새벽의 전투에 임하여 승리했다. 이 전투야말로 끝없는 겨울을 멈추고 아더를 북쪽 얼음의 땅으로 몰아낸 최후의 전투였던 것이다. 6,000년이 지난 지금도 혹은 진실의 역사에 쓰인 바와 같이 8,000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 아직 장벽은 건재하다. 인류의 영역을 지키고자 세워진 이 벽은 맹세의 서약으로 결속된 나이츠 워치 형제들이 관리한다. 그렇지만 아더도 숲의 아이들도 수백 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발리리아의 발흥. 웨스테로스가 긴밤에서 깨어날 무렵 에소스에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고 있었다. 협회에서 옥해로 뻗어나가 저 멀리 울토스까지 펼쳐진 이 광대한 대륙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문명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명과 관련하여 쿼스에 전해지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나 몇 명의 위대한 제국에 대한 이 티의 전설,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샤이의 설화 등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중 첫 번째 문명은 노예제에 기반한 도시
올드 기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도시의 건립자는 위대한 그라즈단이라 전해지는데 아직까지도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까닭에 노예 상인 가문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을 많이 붙인다고 한다. 기스카르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따르면 밀집 군단을 창시한 것도 그였다고 한다. 강철같이 단련된 몸에 긴 방패와 세 자루의 창으로 무장한 이 군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적인 훈련을 받고 규율을 갖춘 군대였다. 올드 기스는 계속해서 주변 땅을 식민지로 삼아 나갔고 이어서 이웃 나라들을 압박해 예속시켰다. 그렇게 제국이 탄생하였고 몇 세기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 한편 올드기스 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자들은 노예상의 만 건너편에 펼쳐진 광활한 반도에서 기원했다. 그 땅에 있던 14개의 화염이라 알려진 커다란 화산들 사이에서 살던 발리리아인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드래곤을 길들여 당시 세상이 본 적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로 만들었다. 발리리아의 설화에 따르면 그들은 본디부터 드래곤의 후손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루는 드래곤과도 친족 관계라고 전해진다. 발리리아인들은 빼어난 미모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종종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혈통이라는 증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반면 일부 마이스터는 동물을 신중하게 교배시키면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고립된 민족 역시 때때로 평범한 개체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발리리아인의 혈통에 확연하게 보이는 드래곤과의 친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발리리아인의 기원을 둘러싼 수수께끼에는 답이 될 수도 있으리라. 발리리아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대신 자신들의 나라를 왕국이 아닌 자유국이라 불렀다.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시민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도자격인 집정관이 있었지만 이는 자유국의 시민들이 그들 사이에서 선출하는 통치자로 한시적인 직책이었다. 발리리아가 특정 자유국의 가문에 좌우되는 일은 선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었다. 세계가 지금보다 어렸던 무렵에 올드기스와 자유국 사이에 벌어진 5차례의 대전은 전설 그 자체다. 모든 전쟁을 발리리아인의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커다란 화염이었다. 자유국은 5번째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고 그 옛날 위대한 그라즈단이 맨 처음 세웠던 올드기스의 오래된 벽돌 성벽은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사원, 가옥이 전부 드래곤 파이어에 휩싸여 사라졌다. 대지에는 소금과 석회, 그리고 뼈 조각을 뿌렸다. 수많은 기스카르인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노예가 되어 정복자를 위해 노역을 하다 죽어갔다. 그렇게 기스카르인은 신생 발리리아 제국의 일부가 되는 수밖에 없었고 점차 그라즈단 시절에 쓰던 언어를 잊었으며 대신 고위 발리리아어를 익혔다. 그렇게 하나의 제국이 저물고 또 다른 제국이 떠올랐다. 발리리아의 아이들. 발리리아인이 기스카르인에게서 배운 것들 중 개탄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노예제도였다. 가장 먼저 발리리아에 정복당한 기스카르인들이 스스로 나서 발리리아의 첫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4개의 화염의 활화산에는 광석이 풍부했고 발리리아인들은 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무기와 각종 기념물에 필요한 철과 구리, 훗날 전설적인 검으로 탄생될 발리리아 강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는 금과 은에 열광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리리아의 광산에서 시달리며 고통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은 수였을 것이다. 발리리아가 성장함에 따라 광석의 수요도 증가했다. 따라서 광산의 노예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정복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발리리아는 사방으로 확장해서 동쪽으로는 기스카르인의 도시 너머까지, 서쪽으로는 기스카르인의 발길조차 닿지 않은 에소스 해변 끝자락까지 뻗어나갔다. 이 신생 제국의 첫 확장은 웨스테로스와 미래의 7왕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발리리아가 더욱 많은 영토와 사람을 정복하려 했을 때 발리리아인 가운데 일부는 대세로부터 뒷걸음질하여 안전한 곳으로 달아났다. 그러한 발리리아인들이 에소스 해변에 도시를 세웠다. 오늘날 자유도시라 알려진 곳인데 그 기원은 다양하다. 일단 쿼호르와 노르보스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세워진 도시였다. 올드 볼란티스나 리스 같은 곳은 무역기지로 시작하여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이 발리리아 자유국의 백성이 아니라 고객으로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사들여 세운 도시였다. 그러므로 발리리아에서 파견한 집정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한편 펜토스와 로라스는 제3의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어떤 역사서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발리리아인들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원래 지배층이었던 자들이 먼저 나서서 발리리아의 충성을 맹세하고 자치권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에서 발리리아 혈통의 유입은 자유국의 발리리아인이 이주해 오거나 발리리아와 관계를 긴밀하게 다지기 위한 정략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담은 역사서 대부분은 게시오 하라티스의 저작 드래곤의 등장 이전의 시대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게시오는 펜토스 출신으로 볼란티스가 멸망한 발라리아 제국을 재건하겠다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시절 쓴 책이다. 결국 그 책을 저술할 당시의 발리리아와는 기원이 다른 독립 펜토스라는 개념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자유도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곳은 브라보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유국의 발리리아인도 일반 시민도 아닌 노예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브라보스인들이 말하는 설화에 따르면 여름해와 옥해 주변에서 발리리아에 바치는 노예를 잡아올 목적으로 대규모 노예선 함대가 출항했는데 역으로 노예봉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한다. 발리리아인들은 항해를 나설 때 노잡이는 물론 선원까지도 전부 노예로 채웠다. 이러한 까닭에 봉기가 성공했음이 자명하다. 함대를 장악했지만 주변의 자유국을 피해 은신할 곳이 없음을 깨달은 노예들은 발리리아와 그 속국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남몰래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웠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조고스나이의 여사제이자 전사인 달의 가수들이 먼 북쪽 에소스 모퉁이에 버려진 땅으로 가야 한다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곳은 개펄과 소금물 그리고 안개만 자욱한 땅이었다. 노예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도시의 첫 주춧돌을 놓았다. 브라보스는 그 후 몇백 년 동안 외진 늪지에만 머물며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았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비밀의 도시로 남았다. 브라보스인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출신이 제각각이었다. 여러 민족, 다양한 언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과 종교가 그들 사이에 혼재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당시 에소스의 공통 무역어였던 발리리아어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때 노예였지만 이제는 모두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물론 이들을 인도한 달의 가수들도 존경을 받았다. 가장 지혜로운 해방 노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한 바 브라보스인이 단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모든 신이 공평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나의 특정한 신격이 또 다른 신격에 비해 높을 수 없으며 평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이다. 간단히 말해 발리리아에 정복된 민족의 숫자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알아낼 길이 없다. 발리리아인이 쓴 정복 관련 기록이
발리리아가 멸망할 당시 대부분 유실된 까닭이다. 간혹 발리리아의 지배를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남긴 기록이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그 소수, 예컨대 로이니는 수백 년 혹은 천년 동안이나 발리리아인의 밀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로인강을 따라 여러 위대한 도시들을 세웠던 그들은 강철 주조법을 가장 먼저 익힌 민족이라고 한다. 또 훗날 사르노르 왕국이라 불리게 되는 도시 연합도 발리리아 팽창주의에서 살아남았다. 서로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대평원 지역의 특성 덕분이었다. 그 지역은 원주민이자 유목민인 도트락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 한편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발리리아가 멸망한 뒤 사르노르 왕국도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리리아의 힘을 견디지 못한 민족들 역시 달아났다. 하지만 대다수가 도주에 실패했고 잊혀졌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에 힘입어 굴하지 않는 용맹한 태세로 발리리아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큰 키에 밝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민족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안달족이다. 안달족의 도래. 안달족의 기원은 도끼 반도, 즉 현재의 펜토스 동북 쪽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수세기 동안이나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했던 유랑민족이었다. 그러던 그들이 도끼 반도의 중심부에서부터 남쪽과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안달로스라는 영토를 개척했다. 안달족은 훗날 협회를 건너기 전까지 한동안 이 땅을 지배했다. 안달로스는 도끼 반도에서부터 현재의 브라보스 해안 지역까지, 남쪽으로는 안달 평원과 벨벳 힐즈 지역까지 뻗어나갔다. 안달족은 이들 지역에 철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고 진출했기에 현지의 원주민 부족들로서는 당해낼 수가 없었다. 원주민들 중 한 부족은 털이 많은 인종이었다고 한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그래도 몇몇 펜토스 역사서에는 아직 남아있다. 일부 역사가는 안달족이 철을 주조했다는 사실을 두고 칠신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증거로 여긴다. 안달족이 믿는 신인 칠신 가운데 장인의 신격이 직접 그들에게 철주조법을 가르쳤고 그들의 경전 역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미 로인이라는 선진 문명이 존재했고 철에 대한 지식 역시 그들이 앞서고 있었다. 그러니 최초의 안달족이 로인인과 접촉했을 것임은 지도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안달족의 이동 경로는 다크워시 강과 노인강에 접해 있었는데 노르보스의 역사가인 도로 골라티스의 말에 의하면 이곳에 로인인이 안달로스 지역의 거점으로 삼았던 마을에 유적이 남아있다고 한다. 게다가 로인인이 다른 민족에게 철 주조술을 가르친 사례는 이것이 최초가 아니다. 비록 나중에 가서는 로인인을 능가했지만 발리리아인 또한 로인인으로부터 제철 기술을 배웠던 것이다. 안달족은 수천 년 동안 안달로스 지역에 거주하며 수를 늘렸다. 가장 오래된 칠신교의 경전인 칠각성에 나오는 바에 의하면 칠신은 안달로스 언덕 지역에 살던 자신의 신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언덕에 휴고르를 왕으로 세웠다고 한다. 또한 칠신은 그와 그의 자손들이 낯선 땅에 위대한 왕국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셉톤과 셉타들이 말하는 안달족이 에소스를 떠나 웨스테로스로 온 이유이다. 하지만 스타들이 몇 세기에 걸쳐 밝혀낸 역사는 보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한다. 안달족은 몇 세기 동안 안달로스 언덕에서 번성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올드기스의 몰락이 발리리아 자유국의 영토 확장과 노예 확보를 위한 진출에 거대한 물결로 이어지면서
이곳에도 정복과 식민지 개척의 거대한 물결이 밀어닥쳤다. 처음엔 로힌강과 로힌인들이 안달족을 지켜주는 완충 역할을 했다. 발리리아인들은 거대한 로힌강에 도착한 뒤에야 그 강을 단숨에 건너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드래곤 로드야 강을 건너는 일 정도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보병과 기마병은 로힌인의 저항에 직면해 고전했다고도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힌인은 전성기의 기스카르 제국만큼이나 강력했던 것이다. 발리리아와 로힌 사이에는 수년간 휴전이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이 조치는 안달족을 그다지 지켜주지 못했다. 발리리아인은 로힌강 하구에 첫 식민지를 건설했다. 자유국의 시민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유한 자들이 볼란티스를 세웠다. 이로써 로힌은 넘쳐나는 부를 긁어모으는 동시에 이곳을 통해 대규모의 정복군이 강을 건너도록 꾀했다. 처음엔 안달족도 맞서 싸웠을 것이다. 또한 이를 로힌인이 도왔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대세를 걸을 수는 없었다. 그러니 안달족으로서는 발리리아의 정복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노예의 운명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달아나기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은 도끼 반도까지 후퇴했고 거기서조차 스스로를 지킬 수 없게 되자 더욱 더 멀리 북쪽, 서쪽으로 물러서다 결국 바다에 이르렀다. 일부는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였을 것이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자들도 더러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만들어 대규모로 항해를 시도했고 대규모의 인원들이 협회를 건너 퍼스트맨이 사는 땅, 지금의 웨스테로스에 도착했다. 발리리아인들은 안달족의 칠신이 자신의 권속들에게 한 약속이 에소스에서 이루어지도록 허락치 않았다. 하지만 웨스테로스로 건너간 안달족은 발리리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다. 전쟁과 항해로 인해 한층 더 열성적인 신도가 된 안달족 전사들은 자신의 몸에 칠각성을 새기고 그 피로 칠신에게 맹세를 바쳤다. 이곳 석양의 땅에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할 때까지 쉬지 않고 매진하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 웨스테로스에 새로운 이름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날 도트라긴이 웨스테로스에 붙인 이름인 라이시 안달리, 즉 안달의 땅이라는 이름 말이다. 셉톤과 음유시인 그리고 마에스터 모두가 동의하는 바, 이들 안달족이 처음 도착한 곳은 베일에 있는 핑거스 지역이라 한다. 지금도 핑거스에는 바위며 돌에 새겨진 칠각성 문양이 흩어져 있으며 이 관습은 이후 안달족의 웨스테로스 정복이 진전되며 결국 사라지게 된다. 안달족의 웨스테로스 정복은 베일 지역을 불과 검으로 휩쓸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이 가진 철제 무기와 갑옷은 아직 청동기에 머물고 있던 퍼스트맨의 무장을 압도했다. 그리하여 많은 퍼스트맨이 이 전쟁에서 죽었다. 필시 수십 년에 걸친 커다란 전쟁이었으리라. 결국 퍼스트맨의 일부가 굴복했다. 앞서 언급했던 베일에는 지금도 자신들이 퍼스트맨의 후손이라고 자랑스레 주장하는 가문이 남아있는데 바로 레드포트 가문과 로이스 가문이다. 음유 시인들은 안달족의 영웅이었던 아르티스 아린경이 독수리를 타고 와 거인의 창에서 그리핀 왕을 베어 아린 왕조를 세웠다고 노래한다. 하지만 이는 역사에 영웅들의 시대의 전설이 뒤섞여 틀어진 어리석은 설화일 뿐이다. 진실은 아린의 왕들이 로이스 가문의 대왕들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다. 베일을 손에 넣은 안달족은 웨스테로스의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렸고 베일과 리버랜드를 잇는 피해 관문으로 향했다. 뒤이어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면서 안달족 모험가들은 퍼스트맨의 옛 영토 위에 저마다 작은 왕국을 세웠지만 그들은 퍼스트맨과 옥신각신했던 것만큼이나 서로 싸우곤 했다. 트라이던트 강 지역을 둘러싼 전쟁에서는
7명의 안달족 왕이 힘을 모아 강과 언덕의 진정한 마지막 왕 트리스티퍼와 대결했다. 그가 바로 퍼스트맨의 후계인 트리스티퍼 4세인데 음유 시인들의 노래에 의하면 99번 승리를 거두었지만 100번째 전투에서 마침내 패배하고 말았다 한다. 왕이 계승자인 트리스티퍼 5세는 부친의 위협을 지키는 데에 실패했고 그렇게 그 왕국 역시 안달족의 손에 떨어졌다. 전설에 따르면 같은 시대의 친족 살인자 에렉으로 기억되는 안달족 한 명이 하이하츠의 커다란 언덕을 건너왔다. 당시 퍼스트맨의 왕들이 수호하고 있던 그 지역의 꼭대기에는 강력한 위어우드들이 존재하여 숲의 아이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에렉의 전사들이 그 나무를 배려하자 퍼스트맨과 숲의 아이들이 함께 뭉쳐 맞서 싸웠으나 안달족은 너무도 강했다.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은 신성한 숲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한 끝에 결국 모두 죽고 말았다. 이야기꾼들은 지금도 그 언덕에는 밤에 숲의 아이들의 유령이 나온다고 하며 오늘날까지도 리버랜드 사람들은 그곳을 피한다. 남아있던 숲의 아이들에게 안달족은 과거 퍼스트맨만큼이나 혹독한 적이었다. 안달족의 눈에 숲의 아이들은 낯선 신을 믿으며 낯선 관습을 지닌 존재로 비쳤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전 퍼스트맨과의 평화 조약으로 얻어낸 깊은 숲속에서 마저 쫓겨나고 말았다.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약화되고 배타적으로 변해버린 그들은 한때 퍼스트맨보다 뛰어났던 장점마저 잃은 상태였다. 그리하여 안달족은 퍼스트맨이 해내지 못했던 과업, 즉 숲의 아이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일을 명령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치워 버렸다. 소수의 아이들이 넥지역으로 도망가 늪지와 호수 위에서 안전을 꾀했을 수도 있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일부 기록에서 보이듯 숲의 아이들 일부가 얼굴의 섬에서 녹색인의 보호 아래에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 안달족조차도 녹색인만은 처부수지 못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역시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남아있던 소수의 숲의 아이들은 모습을 감추거나 혹은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퍼스트맨이 침략자 안달족과의 전쟁에서 연이어 패배하자 그들의 왕국은 차츰 사라졌다.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이 끝도 없이 이어진 끝에 결국 남부의 모든 왕국이 멸망했고 일부는 베일인처럼 안달족에게 굴복했으며 그들의 칠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안달족은 지배권을 공고화하는 수단으로서 패배한 왕의 아내와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맨은 안달족보다 수적으로 훨씬 우세했다. 따라서 강제로 그들 전부를 굴복시킬 수는 없었다. 남부에 자리한 다수의 성이 여전히 성의 중심부에 성스러운 숲을 유지하고 그 안에 얼굴을 새긴 위어우드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초기의 안달족 왕들이 정복에서 합병으로 방향을 들고 종교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피한 덕분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강철인조차도 결국 안달족이 몰고 온 정복의 물결이 휩쓸려 버렸다. 비록 안달족이 강철군도의 시선을 돌리기까지는 1000년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한번 시선이 향한 뒤에는 새로운 정복력으로 불타올랐던 것이다. 안달족은 강철군도를 휩쓸고 도끼와 검으로 1000년간 그곳을 통치해왔던 붉은 손 우론의 그레이 아이언 왕조를 절멸시켰다. 헤레그의 글에 따르면 강철군도에 새로이 발을 디딘 안달족 왕은 군도의 칠신교를 강화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강철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자신들이 믿는 익사한 신과 칠신의 공손을 용납했다. 안달족은 웨스테로스 본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강철인의 아내와 딸과 결혼해 자식을 두었지만 본토에서와 달리 칠신교는 결코 이곳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심지어 안달족 혈통의 가문 내에서조차 굳게 자리 잡지 못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소수의 가문만이 칠신을 기억했고 익사한 신이 군도를 지배하는 유일신으로 남았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단 한 곳, 북부만이 안달족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었다. 결코 통과할 수 없는 넥의 늪지대와 모트 카일린의 고대 성체 덕분이었다. 넥에서 처부순 안달족 병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덕분에 겨울의 왕들은 몇 세기 동안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만 척의 배. 웨스테로스를 향한 마지막 대규모 이주는 퍼스트맨과 안달족이 오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 기스카르인과의 기나긴 전쟁을 끝낸 발리리아의 드래곤 로드는 시선을 이제 서쪽으로 향했다. 당시 서쪽에서도 발리리아의 힘이 팽창함에 따라 자유국과 식민지가 로인인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강인 로인강은 여러 갈래로 갈라져 서부 에소스 지역 대부분을 가로지르며 뻗어 있었다. 그리고 이 강둑을 따라 이야기에 등장하는 올드기스 제국과 같은 고대 문명이 발생했다. 로인이는 강이 베푸는 풍요와 함께 부를 축적했다. 과연 그들이 강을 가리켜 어머니 로인이라 부를만 했다. 어부, 무역상, 교사, 학자, 그리고 나무와 돌이며 금속을 다루는 노동자들이 강 상류에서부터 하구에 이르기까지 강 줄기를 따라 저마다 우아한 마을과 도시를 세웠다. 한 마을을 새로 마주할 때마다 그간 지나온 곳보다 매번 더 훌륭해 보일 정도로 모두 근사했다. 벨벳 힐즈에는 숲과 폭포가 있는 고얀 드로에라는 도시가 있었다. 노래가 넘치는 분수의 도시 니사르도 있었고, 코인강 유역의 녹색의 대리석 골이 있는 아르노이, 꽃의 도시인 사르멜, 문화와 소금 정원이 있는 바다로 둘러싸인 도시 사르호이, 그리고 로인의 도시 중 가장 컸던 크로야는 장대한 사랑의 궁전이 위치한 축제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로인의 도시에는 예술과 음악이 꽃을 피웠으며 그들 고유의 마법도 존재했다고 한다. 피와 불로 엮는 발리리아인의 소화 마법과 달리 물과 관련된 마법이었다. 모든 로인의 도시는 같은 혈통과 문화, 그리고 이 모두를 낳은 로인강을 통해 결속되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독립적이었고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대공 혹은 여대공이 있었다. 이들 로인이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했기 때문이다. 로인이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후 안달족 정복자들이 사무치도록 깨우쳤다시피 일단 분노에 휩싸이면 가공할 만한 모습을 드러냈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미늘 갑옷에 물고기 모양의 투구, 긴 창과 거북이 등껍질로 만든 방패로 무장한 로인인 전사는 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경탄과 공포를 자아냈다. 전해지기로는 로인강 자체, 즉 어머니 로인이 직접 로인인들에게 다가오는 위협을 귀띔하는 데다가 로인 지역의 대공들 역시 신비롭고도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고 한다. 또 로인에서는 여성도 남성만큼이나 맹렬하게 전투에 임했고 어떠한 적이 몰려와도 그 앞에 솟아올라 적을 익사시키는 물의 장벽이 로인의 모든 도시를 보호했다고 한다. 로인인들은 수백 년에 걸쳐 평화롭게 살아왔다. 사실 어머니 로인 주변의 언덕이나 숲 지역에는 사나운 이들도 많이 살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강의 민족을 위협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았다. 게다가 로인이는 영토 확장에 관심이 없었다. 로인강은 그들의 집이자 어머니이며 신이었다. 따라서 그 영원한 강의 노래가 들리지 않는 곳에 살길 원하는 자는 거의 없었다. 골드 기스 제국이 몰락한 지 수백 년이 지나자 발리리아 자유국 출신의 모험가, 유배자, 무역상은 긴 여름의 땅 너머까지 무대를 넓혀 나가기 시작했다. 로인의 대공들은 처음에는 이 이방인들을 포용했으며 사제들 또한 환영 의사를 드러내며 로인강의 풍요로움을 그들과 함께 나누겠노라고 선언했다. 그렇게 세워진 발리리아의 거점은 점차 마을에서 도시로 성장했고 로인인 중 일부는 이전 세대가 보여주었던 관용 정책을 후회하게 되었다.
두 민족 사이의 침묵은 적대로 변했고 특히 로인강 하구의 여름해의 해안가 지역에서 도드라졌다. 우선 하구 지역에는 강을 사이에 두고 유서 깊은 도시 사르멜과 발리리아의 볼론 테리스가 마주보고 있었다. 또 여름해의 해안가에서는 자유도시 볼란티스가 유명한 항구 도시인 사르호이의 경쟁 상대가 되어 각자 강 하구 4곳 가운데 하나씩을 다스렸다. 이들 경쟁 도시 사이의 분쟁이 계속되면서 서로에게 더욱 적대감을 드러낸 결과 짧지만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낳기에 이르렀다. 제일 먼저 전쟁의 불씨가 피어오른 도시는 사르멜과 볼론테리스였다. 전설에 따르면 발리리아인이 거대한 거북이 하나를 그물로 잡은 뒤 도살했는데 그 거북이는 로인이니 강의 노인이라 부르며 어머니 로인의 배우자로서 신성시하는 생명체였다고 한다. 결국 그 사건 때문에 두 도시 사이에 격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터진 제1차 거북전쟁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끝났다. 사르멜은 처음엔 기습을 당해 불타올랐지만 곧 로인의 물 마법사가 강의 힘을 불러내어 볼론테리스의 홍수를 일으킨 덕에 승리를 거두었다. 설화가 전하는 바대로라면 그 홍수로 볼론테리스의 절반이 떠내려갔다고 한다. 하지만 곧 다른 전쟁이 있었다. 새 대공의 전쟁, 제2차 거북전쟁, 어부들의 전쟁, 소금전쟁, 제3차 거북전쟁, 단검호수의 전쟁, 향신료 전쟁을 비롯하여 여기에 다 적기에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도시와 마을이 불타고 물에 잠겼다가 재건되었다. 수천 명이 죽거나 노예가 되었다. 이들 분쟁에서 발리리아인이 로인인보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독립성을 자부하는 로인의 대공들이 저마다 홀로 분투한 반면 발리리아 식민지들은 서로 도울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하면 본국의 힘까지 요청했기 때문이다. 250년간 거의 쉬지 않고 벌어진 이 분쟁을 묘사한 글로는 벨데카르가 남긴 로인인의 역사에 필적할 만한 기록이 없다. 분쟁은 약 1000년 전의 제2차 향신료 전쟁에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3명의 발리리아 드래곤 로드가 볼란티스에 살고 있던 친족과 사촌들에게 합세하여 여름해에 있던 위대한 로인의 항구 도시 사르호이를 제압한 뒤 약탈하고 파괴했다. 사르호이의 전사들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고 그 자식들은 노예로 잡혀갔다. 그들의 자랑스러운 분홍빛 도시는 화재로 잿더미가 되었다. 볼란티스인들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르호이의 폐허 위에 소금을 뿌려 그 아름답던 도시가 영영 재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로인의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 완벽하게 파괴되고 그 시민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은 남아있던 로인의 다른 대공들을 충격과 불안에 빠뜨렸다. 그중 가장 강대했던 크로얀의 가리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협을 끝내지 않으면 전부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고 나섰다. 전사였던 가린 대공은 모든 발리리아인의 도시를 로인강 유역에서 쓸어내겠다며 자신과 함께 대연합에 참여할 다른 대공들을 불러 모았다. 오직 니사르의 리메리아 여대공만이 가린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 전쟁은 승리할 가망이 없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다른 대공들은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저지하고 가린에게 검의 맹세를 바쳤다. 심지어 니메리아의 전사들조차도 적과 싸우기를 원했기에 결국 그녀 역시 대연합에 참가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가린 대공의 지휘 아래 에소스 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군대가 크로얀에 모였다. 벨데카르의 저술에 의하면 25만의 대군이었다 한다. 로인강의 상류로부터 여러 하구에 이르기까지 싸울 수 있는 나이의 사내들이 저마다 검과 방패를 들고 위대한 군역에 합류하기 위해 축제의 도시로 몰려들었다. 가린 대공은 로인군이 어머니 로인 곁에 있는 한 발리리아의 드래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로인의 물 마법사들이 그들을 자유국의 불길로부터 수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했다. 가린 대공은 거대한 군대를 셋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로인강 동쪽 둑을 따라 진군하게 하였고 또 하나는 서쪽 둑을 따라가도록 했다. 그리고 양둑 사이의 강물 위로는 거대한 갤리선 함대가 진군하며 적함을 깨끗이 쓸며 내려가도록 하였다. 또한 크로얀에 도착한 뒤에는 세 군대가 다시 집결하여 가린의 지휘 아래 강을 따라 움직이며 부근의 모든 촌락과 마을, 무역 거점을 파괴하여 적들을 물리쳤다. 첫 전투가 벌어진 셀호리스에서는 3만 명의 발리리아 군을 압도하며 기습 공격으로 도시를 빼앗고 승리했다. 발리사르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했다. 그리고 드디어 볼론테리스에서 가린의 군대는 10만 대군과 100마리의 코끼리 그리고 3명의 드래곤 로드와 대면하였다. 이때도 역시 가린이 승리를 거두었으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수천 명이 불타 죽었고 수천 명이 얕은 강에 몸을 숨긴 사이 아군의 마법사들이 드래곤에 맞서 거대한 물기둥을 뿜어냈다. 로인의 공수들은 2마리의 드래곤을 격추시켰으나 한 마리는 상처만 입은 채 도망쳤다. 그 여파로 어머니 로인이 분노를 일으켜 볼론테리스를 삼켜버렸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승리자인 가린 대공에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이기 시작했으며 볼란티스에서도 가린의 군대가 전진하기 시작하면 볼란티스의 대군주들이 공포에 떤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볼란티스인들은 전장에서 가린과 마주치기를 피하고 검은 장벽 뒤로 후퇴한 뒤 자유국의 도움을 청하는 쪽을 택했다. 그리고 드래곤들이 도착했다. 볼론테리스에서처럼 3마리가 아니었다. 전해지는 이야기를 믿자면 300마리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수였다고 한다. 제 아무리 로인강이라 해도 그러한 불길을 감당할 방법은 없었다. 10만 명이 드래곤 파이어에 타들어가는 가운데 남은 이들은 강으로 향했다. 그렇게 어머니 로인의 품 안에서 드래곤의 불길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속절없이 익사했다. 일부 연대기에는 불길이 너무 거센 나머지 강물이 끓어올라 뜨거운 증기가 되어버렸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가린 대왕은 산채로 사로잡혀 자신의 백성들이 저항의 대가로 고통받는 장면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의 전사들은 무자비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은 볼란티스인과 발리리아인의 칼에 차명을 당했고 그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그때 흘린 피로 커다란 항구였던 볼란티스 전체가 눈이 멀 정도로 붉게 변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리고 승자들은 전열을 정비한 뒤 강을 거슬러 북으로 이동했다. 먼저 사르메를 무참히 약탈했고 가린 왕의 도시였던 크로얀으로 전진했다. 가린 대공은 드래곤 로드의 명령으로 황금 우리에 갇힌 채 고향의 축제의 도시로 보내져 그곳이 파괴되는 장면을 목도해야만 했다. 황금 우리는 크로얀에 도착한 후 성벽에 걸렸다. 대공은 노예로 끌려가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목격했다. 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 역시 가린이 이끌던 희망 없는 전쟁에서 죽어갔을 터였다. 하지만 이를 목격한 대공은 오히려 정복자들을 향해 어머니 로인이 후손의 복수를 할 것이라며 저주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그날 밤 로인강은 계절에 걸맞지 않은 그것도 전례가 없이 규모가 큰 범람을 일으켰다. 도끼로 가득 찬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고 발리리아 정복자들은 회색 비닐병에 걸려 쓰러져 갔다. 가린의 참패, 크로얀과 사르멜의 시민이 노예가 되었다는 소식은 곧 로인강 상류 니사르의 니메리아 여대공에게도 와닿았다. 그녀는 자신의 도시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크기에 상관없이 로인에 남은 배를 전부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최대한 많이 태웠다. 니메리아는 강을 따라 이 남루한 함대를 이끌었고 폐허가 된 채 연기만 피어오르는 도시와 시체로 가득한 들판, 물에 불어 떠오른 사체로 가득한 수로를 지나쳤다. 그녀는 볼란티스를 피하기 위해 옛 물길만 골라서 여름의 방향으로 나왔다. 그곳은 한때 사르호이가 존재했던 곳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니메리아는
일반적의 배를 몰고 바다로 향했다고 한다.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발리리아와 드래곤 로드의 손길이 닿지 않는 땅을 찾아 떠난 것이다. 벨데카르는 배의 숫자가 과장되었다며 10배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굉장히 많았다고만 해두는 편이 안전하리라. 대부분 전함이 아니라 단순히 강을 건너는 데 쓰는 배들이었다고 한다. 조각배, 나룻배, 무역용 갤리선, 고기잡이 배, 요람선에 뗏목까지도. 모든 배의 갑판에 여자와 아이들이 그리고 노인들로 가득했다. 벨데카르는 그중 10분의 1 정도만이 원양 항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니메리아의 항해는 길고도 힘들었다. 처음 맞이한 폭풍으로 100척 이상의 배가 자초되어 가라앉았다. 배들 가운데 일부는 두려움으로 인해 다시 뱃머리를 돌렸고 볼란티스의 노예 무역선으로 끌려갔다. 어떤 배들은 뒤처져 표류한 끝에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남은 니메리아 선단은 힘겹게 여름해를 건너 바실리스크 군도를 향했다. 그곳에 멈춰 신선한 물과 식량을 구하려 했으나 도끼섬, 탈론섬, 울부짖는 산의 해적왕들에게 붙잡혔다. 해적들은 서로 간의 분쟁을 잠시 미뤄두고 로인인들을 불과 칼로 맞이했고 로인의 배 20척에 불을 지르고 수백 명을 노예로 잡았다. 그러고는 노인인들이 배를 버리고 해마다 30명의 처녀와 미동을 곡물로 바친다면 두꺼비 섬에 정착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니메리아는 해적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시 뱃머리를 태양으로 돌렸다. 이번에는 소토리오스의 찌는 듯한 밀림에서 피난처를 찾아볼 요량이었다. 일부는 바실리스크 고제에 정착했고 또 어떤 이들은 자모이오스 강에 번들거리는 녹색 물가, 모래 함정과 악어, 그리고 반쯤 물에 잠겨 썩어가는 나무 곁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니메리아 여대공 자신은 배를 거느리고 수천 년간 방치된 기스카르인들의 식민도시 자메타르에 머물렀다. 한편 또 다른 이들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 고울과 거미가 출현하는 키클롭스의 도시 인의 폐허로 향했다. 소토리오스에는 물자가 풍부했다. 금, 보석, 희귀한 나무와 이국적인 직물, 신기한 과일, 낯선 향신료까지도. 하지만 로이니는 이곳에서 번성하지 못했다. 음울하고 습한 열기가 영혼을 짓누르고 사람을 쏘는 파리떼가 질병을 하나둘씩 퍼뜨렸다. 녹열병, 무도병, 혈탕증, 통곡병, 당보병이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 특히 아이들과 노인들이 이런 병에 쉽게 당했다. 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조차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였다. 자모이오스의 강물 속에는 식인 물고기며 헤엄치는 사람의 피부에 알을 낳는 벌레로 득식을 거렸던 것이다. 바실리스크 고제에 있던 마을 두 곳은 노예상의 습격으로 주민들 모두 죽거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으며 인에서는 깊은 밀림 속의 구울에게 공격을 받았다. 로인인들은 소토리오스에서 살아남기 위해 1년이 넘도록 분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메타르에서 온 한 척의 배가 인에 도착했다. 그 배는 하루아침에 사라진 유령과 폐허의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모이도록 했다. 니메리아가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배에 태우고 또 한 번 항해를 시작한 것이었다. 로이니는 이후 3년 동안이나 새로운 터전을 찾아 남쪽 바다를 헤맸다. 나비의 섬 나스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종족이 그들을 반겨주기도 했다. 그러나 낯선 땅의 수호신은 이름 모를 병을 불러와 새로 이주해 온 로인인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타고 온 배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여름해에서는 왈라노 섬 동쪽 해변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에 정착하기도 했다. 이곳은 곧 여자들의 섬이라고 알려졌지만 토양이 너무 척박한 나머지 소출이 거의 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섬을 버리고 다시 배에 오를 때 그들 중 일부는 니메리아를 버리고 드루셀카라는 사제를 따랐다. 그 사제가 어머니 로인이 후손들을 향해 고향으로 돌아오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드루셀카가 추종자들과 함께 옛 고향 도시로 돌아가자 적들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즉시 사냥당해 죽거나 노예로 끌려갔다. 헐벗고 지친 1만 척의 배에 남은 자들은 니메리아와 함께 서쪽 바다로 닻을 올렸다. 그들은 이번에는 웨스테로스로 향했다. 긴 방랑 이후였기에 그녀의 선단은 처음 어머니 로인을 떠나올 때보다 한층 더 처참한 상태였다. 결국 선단 전체가 도른에 도착하진 못했다. 오늘날까지도 스텝스톤 군도에는 당시 난파당한 이들의 후손이라 주장하며 고립된 채 살아가는 한 무리의 로인인이 존재한다. 폭풍으로 항로에서 벗어난 또 다른 배들은 수자원이 풍부한 녹지대에서 살고 있다는 일념에서 리스나 티로시로 가 자신들을 노예로 삼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남은 배들은 도른의 그린블러드 강 하구 주변의 해안가에 도착했다. 마르텔 가문의 거성이었던 샌드쉽의 사암으로 지은 성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당시 도른은 메마르고 황량하며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빈곤한 땅이었다. 그곳에서는 호전적인 영주들이며 소왕들이 모든 강물과 시내, 우물, 그리고 비옥한 땅을 두고 끝없이 서로 전쟁을 벌였다. 이들 도른의 귀족들은 대부분 로인인을 달갑지 않은 침략자로 간주하였으며 낯선 외국의 관습을 따르는 이국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다시 바다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샌드쉽의 영주 모르스 마르텔은 이 이주민들에게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았다. 또한 음유 시인이 읊은 바에 의하면 아름다우며 격렬한 성성을 갖추고 자신의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자 그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는 결단력까지 지닌 여전사 니메리아에게 모르스가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니메리아를 따라 도른에 도착한 로이니는 18이 여성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로인의 전통에 따라 그녀들 가운데 4분의 1이 전사였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여성들 역시 오랜 여행과 고난으로 단련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로인에서 탈출할 당시에만 해도 어렸던 수천 명의 소년들 역시 여러 해에 걸쳐 방랑하는 사이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 창을 쥐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이주민과 결합함으로써 마르텔 가문의 백성은 10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모르스 마르텔이 니메리아를 아내로 삼자 그를 본받아 수백 명의 도른인 기사와 종자, 기수 가문도 로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그녀들을 정부로 삼기도 했다. 그리하여 두 종족은 피로 맺어졌다. 이 결합으로 인해 마르텔 가문과 로인인의 연합은 더욱 부강해졌다. 또한 로인인은 도른에 괄목할 만한 중요 자산을 함께 가져왔다. 로인의 장인과 금속 기술자, 석공들은 웨스테로스의 경쟁자들보다 훨씬 선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세 그들은 그 어떤 웨스테로스 대장장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검과 창, 민을 갑옷, 흉갑 등을 생산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사실은 로인의 물 마법사들이 알고 있는 비밀의 주문으로 말라버린 물줄기를 도른에 다시 흐르게 하고 사막에 꽃을 피웠다는 것이다. 니메리아는 이 결합을 축하하는 의미로 또한 그녀의 백성들이 다시는 바다로 물러설 수 없도록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모두 불태웠다. 우리의 방랑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새 고향을 찾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니메리아는 선언했다고 한다. 늘어선 수백 척의 배에 불이 붙어 잿더미로 변했는데 그 불꽃이 50리그에 달하는 해안가를 환하게 밝혔다. 그 빛 속에서 여대공 니메리아는 모르스 마르텔에게 로인의 방식으로 도른 대공이라는 칭호를 선사했다. 그리고 붉은 모래 사막과 흰 모래 사막, 그리고 산에서부터
거대한 소금바다에 이르기까지 모든 땅과 강이 그들의 영토임을 선포했다. 선언이란 실제로 성취하기보다 훨씬 손쉬운 법이다. 마르텔 가문과 로이닌의 결합으로 주변의 소왕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가면서 여러 해에 걸쳐 전쟁의 나날이 이어졌다. 니메리아와 모르스는 적어도 6은 되는 소왕을 황금 족쇄에 채워 저 멀리 북쪽의 장벽으로 보냈고 마침내 가장 거대한 적 하나만이 남았다. 바로 아이언우드의 영주이자 돌의 길의 관리자, 우물의 기사, 레드마치의 왕이자 그린벨트의 왕, 그리고 전 도르닌의 왕이라 칭하던 고귀한 요릭 아이언우드 5세였다. 모르스 마르텔과 그의 동맹자들은 9년 동안 아이언우드와 그의 기수들에 맞서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있는 힘을 다해 싸웠다. 이 과정에서 모르스 마르텔이 뼈의 길에서 벌어진 3번째 전투를 벌이던 도중에 요릭 아이언우드의 칼에 쓰러지자 니메리아 여대공이 남편의 군대를 이어받아 지휘를 맡았다. 전쟁은 2년간 더 지속되었지만 결국 요릭 아이언우드는 니메리아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후로 니메리아는 선스피어에 머물며 통치를 계속했다. 니메리아는 2번 더 결혼했다. 하지만 누구와 결혼하든 그녀는 거의 27년간 의문의 여지 없이 도른의 지배자였다. 그녀의 남편들은 그녀의 의논 상대이자 배우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12번의 암살 시도를 겪었으며 2번의 반란을 진압했다. 또 스톰랜드의 지배자인 폭풍왕 듀란 3세와 리치의 그레이든 왕이 시도한 2차례의 침략도 이겨냈다. 그녀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지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다보스 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모르스 마르텔과의 사이에서 낳은 장녀였다. 당시에는 이미 도른인들이 노인의 관습과 법을 대폭적으로 수용한 상태였기 때문에 딸이 대공위를 물려받는데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그럼에도 어머니 로인과 1만 척의 배에 대한 기억은 전설 속으로 희미하게 사라져갔다. 발리리아의 멸망. 로이닌이 파멸하자 발리리아는 곧 에소스 대륙의 서쪽 절반, 즉 협회에서 노예상의 만까지, 그리고 여름에부터 전율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했다. 자유국에는 노예들이 쏟아져 들어와 신속하게 그 주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금과 음을 채취하도록 14개의 화염 아래로 보내졌다. 또한 발리리아인들은 협회를 건널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멸망하기 200년 전쯤 훗날 드래곤 스톤이라 불리게 될 섬에 최서단 거점을 세웠다. 현지의 영주는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고 그나마 협회 주변 지역의 영주들이 얼마간 반항했지만 발리리아는 너무나 강력했다. 발리리아는 드래곤 스톤 위에 특유의 신비로운 기술로 성체를 지었다. 그리고 2세기가 지났다. 이 시기에 웨스테로스에는 모두가 탐내는 발리리아 강철이 이전보다 더욱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리리아 강철을 손에 넣고자 하는 왕들과 영주들 모두가 만족할 정도로 빠르지는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드래곤 로드가 블랙워터만 상공을 높이 날아다니는 광경 역시 이전보다 자주 보이게 되었다. 발리리아는 드래곤 스톤의 안전이 확보되었다고 여기자 안심하고 고개를 돌려 책략과 음모를 꾸미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모든 이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발리리아의 파국이 찾아왔다. 오늘날까지도 무엇이 이 멸망을 초래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리리아가 자연재해로 멸망했다고 말한다. 즉, 14개의 화염이 동시에 분출하여 일어난 경천 동지할 화산 폭발이라고 말이다. 조금 덜 현명한 일부 셉톤들은 발리리아가 수백이 넘는 신을 잡다하게 믿은 탓에 스스로 재앙을 자초했다고도 주장한다. 다시 말해 진정한 신이 없었던 탓에 발리리아인들이 화산 아래로 너무 깊게 들어간 나머지 그만 7지옥에서 타오르던 불을 자유국에 풀어놓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편 셉톤바스의 논문에 자극받은 몇몇 마이스터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지지한다.
발리리아인은 수천 년간 주문을 외워 14개의 화염을 길들였으며 노예와 불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그들의 허기는 사실 권력만이 아니라 바로 이 주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주술이 흔들리자 대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의견이다. 그 밖에도 어떤 이는 가린 대왕의 저주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도 했고, 어떤 이는 르로르의 사제들이 기묘한 의식을 통해 그들이 모시는 신의 불길을 불러낸 것이라고도 말한다. 또 발리리아 마법이라는 매력적인 개념과 발리리아 명문가들의 야망이라는 사실주의를 결합시킨 설명도 있다. 이에 따르면 발리리아 내부에서 명문가 사이의 갈등과 음모의 소용돌이가 계속된 결과 화산의 분출을 억제하는 마법의식을 관리하고 재가동시킬 탁월한 마법사들이 너무 많이 암살당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그것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대재앙이었다는 사실이다. 오랜 역사를 가진 강대한 도시이자 드래곤의 고향이며 감히 대적할 수조차 없는 마법사들이 상주했던 자유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풍비박산이 났다. 반경 500마일 내에 있는 모든 언덕이 산산이 흩어지며 재와 연기로 대기를 꽉 채웠고 뜨겁고 허기진 불길이 하늘을 나는 드래곤조차 삼켜버렸다. 거대한 균열이 갈라져 입을 벌리고 궁전과 사원, 번화가 전체를 삼켜버렸으며 호수는 끓어오르거나 산성화되었고 산들이 폭발했으며 격렬한 분출 속에서 녹아내린 암석들이 1000피트 상공까지 튀어올랐고 붉은 구름 아래로 흑요석이 마치 악마가 흘리는 검은 피의 비처럼 쏟아졌다. 북쪽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무너져 함몰되었고 성난 바닷물까지 끓어오를 지경에 이르렀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풍당당하던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고 이와 동시에 이야기 속의 제국 역시 자취를 감추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옥했던 긴 여름의 땅은 새까맣게 불타거나 물에 잠겨 엉망이 되었다. 한 세기가 지나기 전까지는 이보다 더 피비린내 나는 사건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공백 뒤에 따라온 것은 대혼란이었다. 드래곤 로드들은 늘 그랬듯이 발리리아에 모두 모여 있었다. 당시 드래곤 스톤으로 달아나서 파국을 피했던 아에나르 타르가르엔 일가와 그들의 드래곤을 제외하고 말이다. 다른 드래곤 로드들 역시 소수가 비록 잠시나마 살아남아 있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당시 트로시와 리스에 머무르던 몇몇 발리리아의 드래곤 로드들은 덕분에 파국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했으나 그 즉시 이어진 정치적 격변으로 인해 자유도시의 시민에게 드래곤과 함께 살해당했다는 것이다. 쿼호르의 역사서에는 발리리아의 멸망 당시 그곳에 체류하던 드래곤 로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의 이름은 아우리온이었는데 쿼호르의 주민들을 선동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자신이 발리리아 제국의 초대 황제라 선언했다고 한다. 그는 멸망한 발리리아의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자유국을 재건하겠다고 천명했고 이를 위해 30만 보병을 이끌고 거대한 드래곤과 함께 날아올랐다. 하지만 그 후로 아무도 아우리온 황제와 그의 무리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에소스에서 드래곤의 시대는 종말을 맞이했다. 이어서 가장 강대했던 자유도시 볼란티스가 재빠르게 나서서 발리리아의 역할을 대신하겠다 자처했다. 볼란티스에 살고 있던 발리리아 혈통이대 드래곤 루드는 아닌 귀족들이 다른 자유도시에 전쟁을 걸었다. 그들 가운데 호랑이파는 새로운 정복전쟁을 주장하며 볼란티스와 다른 자유도시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처음에는 볼란티스 육군과 해군이 리스와 미르를 장악하고 로인강 남부까지 손에 넣는 등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욕심이 지나쳤다. 티로시까지 차지하겠다고 시도한 끝에 결국 부유한 상인들의 제국을 쓰러뜨리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볼란티스의 공격에 당황한 주변 도시 펜토스는 티로시의 저항군에 합세했고 그 사이 미르와 리스 역시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브라보스의 해주 또한 리스를 도와 수백 척의 함대를 지원했고 웨스테로스의 폭풍왕 오만한 아르길락 또한 수하를 이끌고 분쟁지대로 가서 미르를 되찾으려는 볼란티스의 군대를 격퇴했다. 자유도시들의 분란이 막바지에 이르자 미래의 정복자가 될, 그러나 당시에는 어렸던 아에곤 타르가리엔마저도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의 조상은 계속하여 동쪽의 에소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는 일찍부터 서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었다. 그래도 펜토스와 티로시가 접근해 볼란티스에 대항할 대연합에 함께해달라 요청했을 때는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그들의 호소에 주목했다. 물론 일정 선까지만 말이다. 전해지기로는 그가 자신의 용, 검은 공포 발레리온을 타고 동쪽으로 날아가서 펜토스의 군주와 자유도시의 행정관들을 만난 뒤 그곳에서 리스로 발레리온을 보내 때마침 자유도시를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던 볼란티스 함대를 불태웠다고 한다. 볼란티스는 더욱 멀리까지 쫓겨났다. 단거모수에서는 코호르와 노르보스가 화염 갤리선을 보내 로인 지역을 휩쓸던 수많은 볼란티스 함대를 격파했다. 또 동쪽에서는 도트락인들이 도트락의 바다 밖으로 나와 지나는 곳마다 도시와 마을을 폐허로 만들며 약화된 볼란티스로 돌진했다. 마침내 볼란티스 내부에서도 코끼리파가 등장했다. 이들은 볼란티스의 평화를 바라는 파벌로 대부분은 전쟁으로 가장 크게 고통을 받은 부요한 상인과 무역상들이었다. 그들은 전쟁을 주도하던 호랑이파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이 싸움을 끝냈다. 아에곤 타르가르옌으로 말하자면 볼란티스를 무찌르는 데 이익을 담당한 뒤 곧 동쪽의 문제에 대해 흥미를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볼란티스의 지배가 종식되었다고 믿으며 드래곤 스톤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에소스에서 벌어지는 전쟁에 더 이상은 구애받지 않고 서쪽으로 시선을 돌렸다.